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편의 이 반전의 드라마를 본 듯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그때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백악관이 루머다, 거짓 뉴스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빼고 상호 관세 모든 국가에 90일간 유예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관세 10% 정도만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한국 또한 기본 10% 관세만 부과하게 됐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물론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동차나 철강은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90일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접근과 어떠한 전략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어떠한 협상을 맺어갈지가 시장 안에 관건일 텐데요. 일단 오늘장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간밤에 뉴욕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만큼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무려 나스닥 지수가 12%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 18%, 테슬라 22%, 애플도 15%가량 올라서 그냥 뉴욕 증시 안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발맞춰서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 장 초반에 동시에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5%, 코스닥 또한 5.3% 가까운 상승으로 2,400선 단숨에 만회를 해냈고요. 코스닥 677포인트까지 튀어 올라갔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너무나 부담이었었던 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었었죠.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시점이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 무려 38원 넘게 내려갔습니다. 빠른 안정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 일제히 다 현선물 들어와 주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2,2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380억 원의 순매수, 기관 동시에 담아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현재 1조 4천억 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중요할 텐데요. 장 막판까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는 5%, 9%.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14%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넥스트레이드 이 프리마켓 개장하고 나서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제치고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등극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3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삼성전자는 34%, 3등의 마이크론은 25%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HBM이 너무나 큰 성과를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HBM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HBM3 독점 공급, 그리고 HBM4 12단도 지난달에 더 빠르게 계획보다 앞당겨서 샘플을 공급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2분기에도 디램 점유율 1위는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LG엔솔도 좋습니다. 현재 구간 7%, 삼성바이오로직스 1.8%, 현대차는 6%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에 있는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가 4%, 셀트리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까지 5%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6%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HLB 나홀로 좀 쉼이 보여집니다. 현재 52,000원 선에서 1% 수준의 약세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로봇주들의 반등,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의 강한 반등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강세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로봇주의 시선을 좀 다르게 이제는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잠시 후에 로봇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 상승이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보실까요? 역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휴젤 8%, 클래시스는 10%까지 상승폭을 키우고요. 파마리서치 9%, 현재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엎치락뒤치락 9위, 10위 자리 노리고 있는데요. 나란히 6%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업앤다운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요. 좋죠.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시름은 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양대 지수가 5%나 올랐는데 뭐가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 그리고 중국 증시 혹은 대만 증시 상승한 것 대비해서 네. 참 우리나라는 항상 2%씩 모자란 것 같아요. 그들만큼 상승했다면 우리나라 아마 개별주 종목군들, 뭐 대형주들도 지금보다 2%, 3%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라는 마음에 이제 오늘의 시장이다. 대신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고 한 가지가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현물 시장에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아니 현물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올라? 지금 메이저 주체들은 선물 포지션. 지수에 이제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선물의 계약수가 많아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현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탄탄함, 체력은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니 이 부분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트럼프 풋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호 관세가 사실상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90일간의 시간을 벌었단 말이죠. 네. 이 90일 동안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볼지. 참 어렵죠. 네. 네, 참 어려운데 신규 매수, 뭐 공략주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소위 말해서 살릴 종목과 그렇지 못할 종목을 저는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이 짧으면 괜찮지만 이렇게 조정이 길거나 혹은 조정의 폭이 깊을 땐 포트의 종목의 수가 늘어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중에 5종목 이하로 매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보다 5종목 그 이상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급반등하면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 평단을 낮춰가지고 탈출을 해야 된다 혹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두 번째 또 상황은 뭐가 있냐면 그 모든 종목을 다 추가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집중해서 한두 종목을 살려내야 하는데 그 한두 종목에 대한 기준을 저는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 명확하게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을 하니까 이 종목도 사면 괜찮을 것 같고 저 종목도 이 정도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연속성을 기대하려면 적어도 기관 투자자 중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들어오거나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확인을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하기 어렵거든요. 장 마감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데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지금 뭔가를 사더라도요. 이미 시초에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많진 않아요. 그 많지 않은 그 수익이라도 좀 보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종가까지 보시고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저는 1순위로 올려놓고 여기에 플러스 A도 B도 C도 봤더니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A, B, C 중에 뭐를 그러면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이렇게 또 궁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세 기업들 중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좀 내려놓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올려두고 또 A와 B는 둘 다 실적이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 둘 중에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이 있을 겁니다. 상승폭이요? 그렇죠. 그 YOY 대비 혹은 MOM 대비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오늘 이렇게 좋은데 뭐 사야 돼요? 뭐 사면 내일 수익 볼 수 있어요? 이런 매매는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밤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확 밀릴 수도 확 또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수를 할 거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공포감에 계속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미 그 타이밍이 지났으니 쫓아가시기보다는 장 마감 이후의 수급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의 종목군들 중 살릴 종목과 그러지 않을 종목을 지금은 잘 구별해 놓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도 그쵸. 들리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뭐 강하게 따라 붙거나 하지 말고 다만 수급 그리고 그쵸. 실적을 바라보면서 네.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다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요. 좀 연속적인 부분을 기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환율은 뚝 떨어져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그러니까 제3국 시장에 들어올 때 봐야 될 부분은 결국 환율에 대한 변동성 혹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서 또 CPI가 발표가 앞두고 네.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FOMC 연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한 국가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 그런데 거의 불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금리를 낮춰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지금 체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좀 시장에 나오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연준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조금은 더 현물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들까지 모두 이제 들어올릴 만한 현물 수급이라기보단 지수를 받쳐주는 데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섹터별로 나눠서 네.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그쵸.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그간 추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좋습니다. 네. 반도체 레거시, HBM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잘 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 다르듯 질문 드려본다면 네. 어디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예요? 이유는 명확해요. 일단 요 근래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는 사실 SK 하이닉스발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디램 점유율. 그렇죠. 디램 점유율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간밤에 H20이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저사양의 제품 이거 중국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규정이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젠스왕 사장이 했다는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뉴스, 그러니까 디램 점유율에 대한 뉴스는 HBM을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SK하이닉스의 디램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 높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HBM을 뭐로 만드냐? 디램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 HBM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데 디램을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점유율을 못 넘어? 이건 또 SK하이닉스에게도 또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뉴스에 삼성전자가 밀렸다가 아니라 네. SK하이닉스가 정말 HBM으로 잘 팔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디램의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앞단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판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가 없어서 너무 없어서 이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유 수량이 줄어드니까 그때도 판가가 올라가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었을 때 더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느냐? 당연히 전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IT, 디램,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묘하게도 전자와 후자의 경우가 지금 막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재고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리고 디램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생산 공정을 이제 손을 봐서 이제 생산량을 줄여놨더니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버리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거의 사이클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는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이렇게 좋았으니까 다음 2분기도 그리고 다음 3분기까지도 이 사이클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고객사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우리 회사 먼저, 우리 기업 먼저 재고를 좀 갖고자 하는 욕심들이 좀 많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기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둘 중에 지금 무엇을 고르라고 물어보시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두 기업 모두 주가를 부양할 만한 모멘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전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딱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HBM4 최첨단 HBM을 가장 먼저 초도 납품 통과해서 양산을 하겠다. 이 뉴스가 하나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여줄 게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작년에 너무 못했던 게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된 거죠. 우리 HBM 올해는 드디어 양산 들어갑니다. 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기다려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발목을 잡았던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모바일과 가전제품의 어떤 판매량 여기도 심상치 않구나. 그러니까 모바일의 갤럭시 S25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걸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가 좀 이어졌을 때 다음 뭐 갤럭시 시리즈에 AI가 탑재가 된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교체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는 여기에 플러스 지금 에어컨 생산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막 날씨가 여기저기서 덥다 하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또 백색 가전에 대한 판매량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굳이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잘할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등이었던 거고 그쵸. 삼성전자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보니 올라갈 그 성적이 있다는 거죠. 네, 역시 앵커님 네,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 매력도는 삼성전자가 좀 더 높다라고 봐주신 건데 그러면 소부장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레거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DB하이텍도 봐주세요. DB하이텍 뭐 매출의 한 65% 이상이 중국향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 지금 자리 DB하이텍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이 적기죠, 매수. 일단은 적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 왜 그러냐? 차라리 어제 샀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죠. 그래도 저는 그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DB하이텍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IT 중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쭉 추려보면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빠지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빠지느냐?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럼 지수가 왜 빠지느냐?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때 쫓아가기보단 실적 안 나와서 빠지는 건 별개입니다. 만약에 DB하이텍이 기술이 안 좋아서 불량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잘 팔리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때문에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이건 DB하이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저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제 보조 지표가 많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저는 조정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면 DB하이텍처럼 실적 괜찮고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 중에 관세 때문에 빠진 종목군들은 저는 1순위로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마 전공정 이야기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코너를 통해서 또 들어보셨을 기업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 있을 거고요. 뭐 넥스팅과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테스 있을 거고 테크윈도 있을 텐데 다 공통적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중국발 매출에 문제가 없는데 지수 때문에 빠졌다? 그럼 그건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위치보다는
오늘 종가 무렵에 저는 가격적으로 39,000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담아볼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매수 관점 마진은 39,000원 아래에서 말씀 주셨고 그 넥스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강조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 종목도 그럼 지금 자리 역시나 종가 부근 어, 볼까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들 보면 시초에 굉장히 네. 또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음봉 전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시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때.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뭐냐면 네. 최근 약 2, 3거래일 동안 불편하더라도 용기 있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좀 즐기실 구간이 있지. 네. 없으셨던 분들이 이거구나 싶어서 들어올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채팅창에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퀄컴 악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나노 작업 작품이 올해 11월에 나온다. 뭐 엑시노스 2,600을 선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파운드리 이야기일 텐데 파운드리 사실상 뭐 솔직하게 엄청나게 말씀드릴게요. 밀려 있는 상황. 뭐 파운드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상황이면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뭐 파운드리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지금 상황에 이 뉴스가 무슨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퀄컴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삼성전자에게 큰 악재다라고 보기보단 오히려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앞으로 좀 잘해보려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결단을 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궁금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TC본더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 나눠서 본다면 어디에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사실 상승 탄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화비전이 월등한데 한미반도체 TC본더 가격 25% 인상 뉴스도 지난주 정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따신다면 좋고 나쁘고라기보단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 한미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주식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 주가까지 연결 지어 보면 지금은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비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시장의 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모습이고 네. 지금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완전히 같은 편.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혹은 마이크론과 같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룸이 지금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 각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화비전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비전 쪽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전력 설비 쪽도 강합니다. 근데 원체 많이 빠져 있었던 섹터여서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미국에 현지화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LG,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을 거고요.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자리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트럼프 일기 때 두 기업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적게는 45%였고 많게는 60% 정도 관세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이들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니까 거기서 생산을 함으로써 이번에 사실 이 두 기업은 관세 제로. 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싱가포르하고의 또 초고압 전선 케이블 이런 수주가 나타나면서 LS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쪽에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고 있다 보니 미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네.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세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국가가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사실 미국과 조금 더 치고 받아줬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멕시코가 그렇게까지 지금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결국엔 지금 미국이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음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전력이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좀 쏟고 있잖아요. LNG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제 같은 경우에 그죠. 석탄 이야기를 하니까 피바디 에너지와 같은 소형 기업들까지도 막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미국이 확실히 전력이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또 여기에 SMR까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땐 저는 전력기기주들은 장기적으로 괜찮다. 대신에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에 집중해서 트레이딩 할 때가 아니라 누가 더 트럼프가 말을 해도 안전할까요? 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30만 8천 원 딱 올라간 자리인데 네. 드디어 30만 원으로 다시금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럴 때 들어가면 네. 4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전고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닥이 좀 형성이 되는 기업들이 V자가 나올 확률은 열에 한두 번밖에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U자 형태의 저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좋긴 좋은데 저는 지금 가격에 너무 한 번에 지금이니라는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기다려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손익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 30만 원에서 29만 원에 사신 분들 손절 라인을 잡아본다면 28만 원 혹은 27만 5천 원에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10,000원에서 15,000원 뭐 이것도 손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40만 원이라고 하는 혹은 4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서 네. 저는 이 전략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을 그럼 들어볼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챙겨오셨어요? 일단 지금 다들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이제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이에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지금 좀 쉬어갈 때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뭐 알테오젠 슈팅 나오니까 쫓아가기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러면 그 슈팅 나오기 직전 기업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퓨처캠 현재의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 의약품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쪽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낸 퓨처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 노바티스의 약품 대비 적은 용량으로도 더 좋은 효율성을 좀 보였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퓨처캠의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적으로도 한번 보면 오늘 다른 종목 대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차는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받았습니다. 3만 원, 3만 5천 원 순서로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이었는데 짧게 로봇주도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로봇주들의 분위기 좋은데 뭐 시장 따라가는 건지 사실 공매도 재개 전에 우려가 많았잖아요. 많이 빠질 거다. 지수빨이죠, 로봇주들은. 지수빨이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실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여기저기 지금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도입했으면 그만한 결과값을 내야 하나 그만한 결과값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로봇주들은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추세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셋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목요일의 빅피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오픈해 볼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ETF입니다. 사실 ETF 개념 하면 이 네. 정말 많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찌 보면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쪽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굳이 생소하죠? S&P 500 VOO도 있는데 네. 타이거 쪽으로 이렇게 받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이 상품을 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지수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안 나왔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신뢰성이 신뢰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어제 생각이 반등 드는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솔직히 조금 담았어요. 너무 조금 담아서 너무 후회가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풀게요. 네. 관세 리스크 악재성 영향력은 이제 약화될 전망이다. 요거부터 출발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락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많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시장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가 기회예요. 이럴 때 지수 ETF 같은 거 비중 실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보고 수익 내고 나오게 되면은 1년 농사는 일단은 끝이 나요. 과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와가지고 자산을 좀 많이 불려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많이 반가웠고 그리고 관세 있잖아요.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경제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물건이 안 팔리게 될 거고, 그쵸. 그럼 기업들 재고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럼 고용을 줄이게 되겠죠. 그쵸. 그럼 고용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실업자가 그죠? 늘죠. 돈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 평가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악순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학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라 시장 논리를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한 악재도 없다, 영원한 호재도 없다. 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화의 과정이 있다 반드시.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코로나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때 코스피가 1,439포인트까지 빠졌던 게 3월 19일인가 3월 20일이에요. 2020년. 네. 근데 그때 바닥을 따지고 지수가 결국 3,4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0년 3월 29일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네.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됐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악재로서 영향력을 계속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라는 악재를 가지고 시장을 떨구고 그래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관심 없어요.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부과를 하든 안 하든 이 관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푸스로 수익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충분히 걔네들은 목적을 달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가만히 있나요? 시장도 똑같이 생물과 똑같거든요. 자, 코로나 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급락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증시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뀌었죠?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2차 전지, 인터넷 이쪽으로 메타버스 쪽 그죠? 갔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시장이 분명히 관세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또 회복해 나갈 거고 그때 살 걸 이라는 후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요. 어제 네. S&P 500이 지수가 한 9%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2배 연동이면 지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먹는 폭이 작아져서 너무 아까워. 아, 너무 룸이 좁아졌다. 네. 아쉽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 어제 말 그대로 이 레버리지가 이 ETF의 종가가 얼마였냐면은 33,395원이거든요. 여기에 어저께 만약에 뭐 몰빵하면 안 되지만 몰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S&P가 제자리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65% 수익이에요.
와, 그러면 65%.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지수 ETF 같은 경우에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 급락을 이용한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자금의 65%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진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들은 그냥 재미로 조금씩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급락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현재 21%까지 오르게 되면서 먹을 수 있는 폭은 또 34% 줄어들었다는 거. 네. 이게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코로나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2배 정도 수익 나는. 근데 S&P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장이 만약에 지수 대형주 상세였다라면은 아마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 종목 장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낙폭이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는 않았잖아요.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지수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미국 3대 지수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을 때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하락의 원점만 가게 된다면 아마 나스닥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나스닥보다는 S&P가 더 높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S&P 500 레버리지를 선택했다. 이 앵커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너무나 길게 긴 답변이 됐네요. 어쨌든. 네. 자, 그럼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가격 전략 함께 짚어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짤막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앵커님 옆에 와, 여기. 엄청 아래네요. 제가 너무 차트를 많이 넓혔나요? 빠지긴 했구나.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거래량도 어제 엄청나다. 종가 여기서 네. 매수했으면은 제자리 하락 전 제자리만 찾아가더라도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만 가더라도 네. 65% 수익이에요. 만약에 1억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6,500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해 6,500 수익 내기 쉽나요? 아니요. 그죠? 그거 엄청나네요. 하나로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오른 이 21%가 그래서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못 들어가서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까지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고점보다 더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S&P가 전 고점에서 박스권 만들지 않고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가를 32,000원 가져오긴 했는데 저는 지수 ETF는 손절가 없어요. 손절가가 없다고요? 없어요. 레버리지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오. 종목은 진짜 최악의 경우 상패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있는 건데 네. 지수 시장 S&P 500이 상패가 된다는 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게 미국이 망할까요? 한국이 네, 모르죠. 미국은 저는 안 망할 것 모르죠, 같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 굳이 제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손절가는 저는 일단은 뭐 드리긴 해야 되지만은 32,000원에 드리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품 들어갈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품 들어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손절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미국 S&P 네. 5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ETF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키워드도 마찬가지 정책입니다. 요즘 정책주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살펴볼게요. 이 아이스크림 에듀가 오늘 상한가를 네네. 갔었어가지고 갖다 풀렸어요. 예, 갖다 풀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 짚어보고 가격 전략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종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이스크림 에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테마는 하지 말라고. 네. 그죠 하잖아요. 근데 뒤늦게 들어가세요. 오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화요일 날 개장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아이스크림 애들을 이미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들어갈 거면은 테마 초기에 들어가라고 그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 조기 대선 확정된 상황들 속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건가 일단 기대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일자리하고 저출산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 제3당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맥 관련주,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일단 거기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종목은 어디 엮이느냐? 저출산도 엮이게 되고 AI도 엮이게 되고 한덕수 인맥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유아용 영어 컨텐츠 이제 영어 놀이터라를 출시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출산 관련돼도 엮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제 출마 선언했죠. 그러면서 AI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도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 정책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 확대 개편했잖아요. 그러면서 AI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회사가 AI 튜터 기술 도입 맞춤형 학습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그리고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콘텐츠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AI 기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영어를 배우는데 AI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한다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영어 콘텐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AI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스크림 에듀 한번 가격 전략 받아볼 텐데요. 네. 오늘 상한가 가면서 사실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를 이미 그죠? 넘었었는데 살짝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아서요. 새로운 네네. 가격 전략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3,300원 제가 목표가 드렸었거든요. 네.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300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3,300원 위에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조금 높여가지고 4,100원으로 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록 분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패턴인지 아실 겁니다. 양양, 음양, 거래량도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일 쪽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 보신 분들을 언급드렸지만은 자 보세요. 4월 8일 날 아침에 제가 개장 방송에 이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거래량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지 하다가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테마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대선 테마는 이때부터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출발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이때 열리는 잡아야 돼요. 이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보다는 목표 주가도 낮추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4,100원 말씀드렸고 네. 손절가는 3,150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에듀 받아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가격이 확 네네. 뛰었다 보니까 그 다음 종목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종목을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 정책 관련주고요. 데이원 컴퍼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원 컴퍼니 마찬가지 일자리 관련주로 묶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일자리 공약 관련주라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3월 달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10.3%예요. 너무 높아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여기 한국 대표 성인 교육 컨텐츠 회사를 가지고 좀 이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성인 교육 컨텐츠로 볼 수 있거든요. 편입도 엄청 커지고 있대요. 네, 그쪽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뭐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군무원도 될 수가 있고 공기업도 될 수 있고 일반 기업 뭐 입사 시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적성 검사 이런 것들도 성인 교육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또 정책 테마주로 함께 볼 수 있는 데이원 컴퍼니 마찬가지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가격만 좀 잡을게요. 네. 지금 오늘 9,500원 이상에서 제가 가격을 좀 드려가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11,000원에 일단 목표가를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8,8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가가 되게 좀 짧은데 이게 지금 제가 종목을 드릴 때 대비해서 좀 아랫꼬리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800원에서 8,5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8,800원에서 8,500원까지 좀 룸을 열어두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 박힌 건 없지만 여전히 관세로부터 위협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올릭스, 그 다음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도 네네.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렇죠. 일단 기술 이전 관련한 모멘텀부터 짚어볼까요? 네네. 그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 금액이 네. 7조 원에 육박한다는 뉴스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이 세 개 기업뿐만으로도 이제 6조 9천억이 넘는 이런 성과를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증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에서 이제 바이오가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올릭스 같은 기업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미 지방 간염이라든지 비만 신약 관련돼 가지고 임상일상 후물질을 이제 일리알리리 쪽으로 이미 수출한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지금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OLX104C라는 후보 물질을 현재 호주에서 개발을 했고 이제 1비 2A 상을 이제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요 임상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릭스 회사 측에서 일단은 그 지방 간염, 비만 신약 후물질 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탈모 치료제 후물질 같은 경우도 네. 기술 수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 쪽과 기술 수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기술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브리지바이오 네. 그리고 비보존 그리고 하나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세 개 기업이 일단 예정이기 때문에 네.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제 수출 기술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바이오랩 미국 특허 등록 소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기술 이전 이런 맥락에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어떤 있을까요? 111리 네네. 이어서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 어디 쪽으로 좀 더 공략 가능할까요? 지금 어느 쪽과 어느 나라 어느 기업가나 아직 공개된 건 없어요. 아. 공개된 건 없고 지금 이 그만큼 회사가 유망하다. 회사가 지금 이제 이 탈모 치료제 후물질 요것을 현재 기술 수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이 올릭스가 사실 정말 미리미리 잡아야 하는 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연이어 그렇죠. 상한가? 그럼 지금 잡아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월달에 기술 수출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점상학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맞아요. 그죠? 무서웠어요. 마우스가 날려다녀서 그냥 할게요. 여기 2월달에 111이 기술 수출 소식 나고 난 다음에 점상학가 상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종목들이 이런 급등 현상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4만 원을 안 깨요. 버팁니다.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111, 그러니까 지방간염, 비만, 신약 후물질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좀 보여야 되는데 차트 좀 넓힐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단기 주가가 소위 말하는 단기 이평선 아래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아래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올라탔네요. 5일선, 11선, 네, 21선 다 올라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확실하게 단기 이평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일단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에서 올릭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릭스 가격 전략 통해서 목표가하고 손절가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55,000원이에요. 근데 이 55,000원이 최종 목표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5만 5천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전고점도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5만 5천 원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가 아닌 분기점 요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 당연히 홀딩 많이 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4만 1,5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지만 여기에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저 자리를 지켜주고 조금 더 열린다고 네. 한다면 전고점 6만 4천 원까지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